그래서 쇼의 인간과 초인 속편을 절충한 상당히 긴 3막의 희곡을 써냈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작가로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단편 소설도 이때 처음 발표한 것이다. 다행히 요코시에서 만드는 어떤 공장 잡지에 게재가 되었다. 그 잡지는 한 달 후에 망해버렸으나 나는 6편의 새로운 단편 그리고 몇 편의 단막극을 구상해서 쓰고 있었다. 무대는 예루살렘, 16살의 예수와 법정의 판관 사이의 긴 대화를 통해 내 자신의 사상을 예수의 입을 빌어 나타낸 것이었다. 이 긴 희곡은 탈고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버스에서 잊어버려 영영 찾지 못했다. 교내 과학 선생들은 점점 내게 나쁜 인상을 갖게 되었다. 나는 연구 시간을 거의 다 도서관에서 보내며 희곡과 단편을 썼다. 물리, 수학 시간에는 책상 밑에다 디킨저의 피크위크 페이퍼즈를 펴놓고 읽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의 남다른 이해와 관용으로 아무에게도 나무람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지만 학년 말 시험이 닥쳐오자 문제는 달라졌다. 우선 과학에 대한 나의 무관심과 흥미의 상실을 학교 당국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학교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관심을 돌린다면 그대로 학교에 남아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주장은 달랐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다. 고맙게도 2달 동안의 월급을 받고 나는 의원 해임되었다. 실험실 조교 생활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게는 그처럼 시간의 여가가 홍수처럼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귀찮은 것이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속에서는 권태의 괴로움만이 찾아올 뿐이다. 학교 실험실에서 나는 어느 한 교사와 늘 다툰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작은 일에도 남을 모욕 주는데 선수였다. 나는 일부러 꾀병을 부려 이럴 때마다 학교를 쉬고 웨워크, 메트로크, 노팅엄 같은 곳을 자전거로 누비며 울분을 달랬다. 전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우울한 순간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소련의 여류 화가 마리아 바슈킬세프에게 관한 BBC 방송을 듣자 나는 이에 자극받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기를 통해 나의 이 근태와 좌절감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때까지 읽은 책에 대한 분석, 입센, 피란델로, 조이스 등과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자유로운 평을 마음껏 써나갔다. 비평과 감상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욕설에 가까운 얘기들이었다. 어느 때 셰익스피어에 대한 내 논문을 국어 선생이 혹평을 한 적이 있었다. 울화가 치밀어 오른 나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이루고 애꿎은 일기를 20장이나 가득 채웠다. 나는 어느 땐가는 이 일기가 출판되리라 믿고 썼었다. 내가 사용하는 나자 낱말 하나하나가 훗날 많은 이의 흥미의 대상이 되리라 믿었던 것이다. 1년 가까이 일기를 썼더니 큼직한 노트 10건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상한 발작을 느껴 이 노트들을 전부 내버렸다. 뿐만 아니라 출판사에 원고 보내기도 그만 단념해버렸다. 선택되고 안 될 때 느끼는 찹찹한 기대감과 열패감 같은 부대 조건들이 싫었던 것이다.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그칠 줄 모르는 이 공허의 감정이 여전히 내게는 떠날 수 없는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다. 내가 쓴 단막극은 모두 희극이었다. 단편은 거의가 다 피크위크 페이프즈를 모방한 것이었다. 이런 모방성 자체가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았다. 때로는 에드가 앨런 포의 스타일을 닮으려는 간절한 염원이 다시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었다. 토머스 스턴스 엘리어트의 시는 이미 다 암기했지만 그것이 내 스타일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나를 가장 슬프게 한 것은 1948년 부활절 휴가 때였다. 별로 할 일이 없어 여러 책들을 읽고 있었다. 어느 날은 장코 라버린의 러시아 문학 소고를 읽는데 하루를 다 보냈다. 그 책은 체호브의 소설과 살티코브의 골로비롭가의 사람들과 곤차로프의 오블로모브를 딱딱하게 해설한 것이었다. 내가 차를 끓이려고 부엌에 나가 스토브의 스위치를 넣었더니 정전이 되었다.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다. 나는 긴장해서 스토브를 꼭 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오직 어둠만이 가득 시야를 덮어왔다. 머릿속에 전기가 지나간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의식의 저편에 가로놓인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안고 온 고통처럼 생각되었다. 궁극적인 진리, 생명은 아무 곳으로도 인도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도피이며 의식의 저편에 있는 공포인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콘레드의 소설 암흑의 중심에서 쿠로스가 목격했던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의 형이상학적인 회의가 이 하나의 점으로 한 가지 명제에 집약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날 나는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눈앞에 보이는 생명들의 휘강이 이상한 아이러니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엘리어트의 황무지의 한 귀절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모래사장에서 나는 무와 무를 이을 수가 없었다. 더러운 손의 부러진 손톱. 그 후에 나는 덧없음이 그 끝장에 이른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일기장에 기록했다. 그때까지는 일기를 쓴다는 일이 유일무이한 덧없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기대도 무너진 것이다. 모든 것이 덧없는 것이라고 기록을 한 것이었다. 더구나 나는 모든 것은 기록돼야 한다는 이상한 사명감에서 모든 것을 썼던 것이다. 매겁고 혐오적인 이 같은 생각들이 육체적 결함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허무주의적인 무신론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은 육체적인 힘에 달려있는 것이다. 때문에 의지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앞서 니힐리즘이란 말을 듣고 언젠가 국어 선생에게 나는 그 뜻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간결한 답변을 했다. 나는 내 자신의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단지 만물에 대한 신앙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무애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당시 내가 생각했던 무의 뜻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의 성서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것이 기억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